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당수 기업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좋아졌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 유출로 이어져서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김모 씨. 업무 특성상 고객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찾아오면 실제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60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52시간을 넘기는 초과 근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6시 퇴근인데 6시 30분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6시 퇴근이랑 똑같이 쳐주고 6시 퇴근인데 7시 30분에 퇴근을 했다. 초과 근로가 30분이 인정이 되는 거죠. 다 쳐준다고 하면은 60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류상으로 보여지기로 봤을 때는 52시간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 이탈로 이어져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T 업종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300인 이하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봉급을 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봉급 깎기가 어렵잖아요. 인력도 수급도 어렵고 데리고 있으면 또 그 인력을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고 원가보다는 높아지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신규 채용도 녹록치 않다 보니 결국 남아있는 인력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집니다. 손해를 줄이려는 기업의 꼼수와 수당을 찾아 떠나는 직원들의 이직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선 추가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 변곡점에 선 주택시장은 양극화라는 과제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강세가 이뤄지고 있고 반면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진희 연정부동산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양극화 현상인데 대표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앵커님은 저희랑 이제 뉴스 여는 과정에서도 꽤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에 그 정부 규제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 사항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걸로 다르게 양극화 현상이 계속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전망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다뤄왔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한 그 7월, 8월 달 지금 전환 시점에서 한 6.6%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했을 때 동일 기간에 한 4.74%에 대비해서 오히려 오른 시점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서 올 7월 기준에서 마이너스 1.7% 정도로 해서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 대책 이후에 오히려 그 8월 달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꾸준히 올라서 정부의 정책을 오히려 비웃듯이 계속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기존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선 2017년 그 중반기에 있던 저희가 보통 교통 호재라든가 입지 여건이 개선되고 어떤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 유동에 의해서 주택 가격 그리고 또 신규 분양 시장이 화랑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충북 오송 지역 같은 경우는 KTX 호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약률 한 명 그리고 아예 그것 때문에 청약 자체 그다음에 분양 시장 자체의 그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취소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규 분양 시장에 있어서도 오히려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고양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나던 것들이 빠졌던 것들이 가격이 오르고 미분양 자체의 대형 평수들도 오히려 지금 급하게 소진이 돼서 빠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고 오히려 서울의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제라도 실수요 입장에서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이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계속 저희도 이제 서울 집값은 뭐 큰 폭의 그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큰 폭의 오름치는 없겠지만 꾸준히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공급량 자체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 지금 그 공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돼서 신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제해놓고는 신규 공급할 부지가 없다라는 부분도 가장 크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거래 추세를 보면 지난 그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어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종부세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규칙에 의해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이하까지 급하게 빠졌던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7월달 말부터 지금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고가를 찍었던 18억대 중반에 일단 실거래가가 벌써 거래가 시작이 됐고 거래 효과도 19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동안의 강남이 알게 모르게 규제가 있어서 거래가 안 될 것이라는 시장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 거래 시장에서는 가격을 다시 주도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폭은 물론이고 미분양 적체 또한 지금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이대로라면은 뭐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우선 반전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2015년 이제 박근혜 정부 자체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LTV 정책이 거의 이제 그 주택 가격의 70% 정도를 다 대출을 해주는 그런 무리한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을 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전매 제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시장에서 단기 그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매 시장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시기에 붐을 맞춰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 공급분이 이제 2018년, 19년도에 이제 입주 시기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15년도의 공급 가격들에 대한 대출 금리가 한 2%대였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 이제 4%대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대출 금액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시장에서는 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수요층들이 빠져나가고 그 실질 소유자들이 이제 뭐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빠져나가고 나선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오히려 지금 빠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지방시장에 굳이 지금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심리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이제 미분양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뭐 원인은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한 9,500호수,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52,000세대가 넘습니다. 네. 미분양 그 양 자체도 5배가 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경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4,000호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제조시설, 자동차 시설과 같은 지역 경제를 지지하고 있던 경제 그 기반들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수요층들도 더 이상의 수요를 찾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빈집이라고 해서 그 준공 후에도 입주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미분양률이 지금 8,000세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의 골칫거리 지역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는데 현재의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는 뭐 무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대부분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PF 보증이라든가 분양 보증 허가를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해줘야지만 분양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 관리 지역으로 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허가에서도 분양 보증금 자체를 5%를 더 인상시켰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이제 관리하고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관리가 어려운 게 이미 분양을 해서 지금 입주를 갖고 있고 대기를 갖고 있는 시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2015년부터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세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말 그대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출 이자도 이미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원리금까지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갖고 있는 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청약 위축 지역 지정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규제를 완화해서 외부 수요를 끌어들이는 건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예, 청약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청약 통장 자체를 6개월 동안 못 쓰던 것들을 이제 한 달 안에 지나고 나서 쓸 수 있고 특히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입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공공택지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민간택지에서는 그 전매 제한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 이렇게 그 주택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주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최근 3년 동안의 어떤 학습 효과라든가 실제적인 가격 현상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시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미분양이 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 지역에서 뭐 해제되고 청약 규제를 풀어진다고 해서 신규 주택을 새로 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주가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